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 변경록 기사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이슈가 될 쟁점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좀 살펴보시면요. ABM 크립토에서 비트코인의 2012년 랠리가 반감기보다는 어댑션 영향이었다 하는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난 2주간 반감기 관련된 어떤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의 이번 상반기 반감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예측해야 되고 했던 것들 위주로 좀 살펴봤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이전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에 있었고요. 2016년에 있었는데 16년과 달리 2012년은 반감기보다는 어댑션 영향으로 좀 상승했다 했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 내내 어쨌든 반감기는 공급 측의 주요 변수라서 계속 화두로 등장하고 시장에 주요 모멘텀을 줄 거는 확실합니다. 반감기를 차치하고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지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반감기 이외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어댑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려는 투자 수요가 있겠죠. 어댑션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지금 저희가 어댑션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첫 번째는 결국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던 어떤 그 결제 업체의 수나 실제 결제 대금이 주요 지표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지갑 수를 좀 많이 보죠. 하지만은 한 사람이 다 그 여러 개의 지갑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지갑이 한 사람이 귀속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지갑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허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갑만 쫓는다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을 분석한 자료가 어느 심도 깊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 보시면은 먼저 지갑 수를 좀 보시면요. 기존에 저희가 많이 보는 이 온체인 데이터가 지갑 수에 따라서 어댑션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해당 자료 녹색 차트 같은 경우는 엔터티 기준에서 증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엔터티가 무엇을 말하냐면 법적인 어떤 지위체를 얘기합니다. 개인으로 따지면은 자연인이 되겠고요. 법인 한 주체를 카운팅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제가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의 여러 은행 계좌를 동시에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은행 계좌가 뿌려져 있지만은 법적인 주체는 자연인, 저 혼자이잖아요. 그럼 저는 엔터티 한 명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지금 크립토 업계에서도 제가 뭐 바이낸스나 비트피닉스나 뭐 업비트나 빗썸이나 여러 거래소의 계좌를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저는 한 명이잖아요. 이럴 때 엔터티를 하나로 카운팅하는, 그러니까 실제 지갑 수보다는 실제 사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의 개념을 엔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티 기준에서 어댑션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지갑 수는 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엔터티는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보다 정밀화된 데이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신규 지갑 수, 신규 엔터티 수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표 좀 보시면은 역시나 신규 지갑 수도 일일 기준에 몇 개의 어카운트, 지갑이 열리냐, 몇 개의 엔터티가 신규 개설되느냐 흐름을 보더라도 엔터티가 당연히 지갑 수보다는 적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엔터티가 다 여러 개의 지갑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 수도 적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두 데이터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엔터티를 지갑 개수로 나눴을 때 여기 좌측 축에 있는 값인데요. 이 값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지갑 수보다 실제 사용자 수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사용자 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질 사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냐의 값이 비트코인 가격과 어떤 관계이냐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실질 사용자 수가 좀 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는 주요 흐름하고 꽤나 일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어댑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인 지갑수가 비트코인 가격이랑은 직접적으로 대응관계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뭐 설치하고 뭐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은 어댑션이 늘어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좋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이 같다고 봤지만 1대1 매칭은 대단히 어려웠는데 최대한 1대1 매칭에 근접하게 좀 더 허수를 걸러내고 엔터티 기준에서 실제로 늘었던 자연인 수를 파악해서 비트코인 가격과의 관계를 밝혔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분석 보고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지갑이 아니라 액티브한 이
계좌 수와 엔터티 기준에서의 분석 자료도 똑같은 로직인데요. 액티브의 기준은 지갑을 열어놓고서 실제로 뭐 비트코인 잔고를 비우고 없애면 넌 액티브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안에 비트코인을 넣고 돌아가는 액티브 기준에서 봤을 때 해당 지갑 수하고 또 엔터티 기준, 다시 또 엔터티 기준의 엔터티를 지갑 수로 나눈 해당 지표를 비트코인 가격과 또 분석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어떤가요? 아까 신규 지갑수 엔터티 기준보다는 비트코인 가격하고의 어떤 흐름이 뭐 일치되는 게 별로 안 보이죠. 이때 조금 영향이 있었고, 이때 같은 경우는 올랐는데 뭐 어떤 유의미한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덥션은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는 유저들보다는 신규로 들어오는 유저가 얼마나 많은지가 어떤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액티브 기준, 활성화된 지갑수보다는 신규 유저가 더 효율적인 데이터인 거죠. 더 어떤 성격이 맞는 데이터라서 사실은 액티브 기준에서는 별로 일치하지 않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은 어덥션은 어떤 액티브보다는 신규 유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지갑수보다는 엔터티 기준이 비트코인 가격과 아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이제 이 해당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이 엔터티의 증가율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규 엔터티가 증가했을 때 비트코인이 동시에 증가하는, 비슷하죠. 이렇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다소 허수가 좀 포함된 이 지갑 수만 봤다면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엔터티 기준에서 신규 순증을 보는 게 앞으로 비트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언제 내릴지 좀 참고 데이터로 참고해 볼 만한 가장 유의미한 자료이지 않나, 해당 자료를 통해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결론에서 이제 추가되는 자료들, 원래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비트코인의 어덥션을 활성화되는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동시에 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엔터티 기준에서 이 시각에서 해당 시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어드레스 기준, 그러니까 지갑수 기준에서는 이렇게 지갑이 급증하기도 했고 뭐 다시 감소하게 됐어요. 근데 지갑은 사실 한번 생성되면 감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카운팅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지갑 만들어 놓고서 안에 계좌를 비워버리고 비활성화 상태로 놔두면 실제로는 지갑이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이런 허수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엔터티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엔터티 값은 무조건 0 이상에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지갑을 활용하는 실제 자연인 법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데이터죠. 네. 그래서 엔터티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구전되어 오는 투자업계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뭐 고래들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의 뭐 고래의 수가 더 늘어났다. 더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정설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지도 엔터티 기준에서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지갑이나 엔터티 기준에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계좌 수와 엔터티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난 10년간 그러한 흐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법적인 주체로서 엔터티는 하나입니다. 근데 계좌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 다음 그 계좌에 비트코인이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이 점 하나가 하나의 해당 값이거든요. 엔터티는 하나로 카운팅이 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질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자산, 뭐 비트코인이 적게 담겨 있는 거, 많이 담겨 있는 거 아주 다양하게 많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분포도를 나타내는 게 실질 데이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엔터티 하나가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주체는 어디일까요? 거래소겠죠. 그래서 대형 거래소들이 다 이쪽에 포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엔터티가 추정되어 나오는 것은 꽤나 해당 자료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기준에서 저희가 뭐 비트코인이 탈중화가 얼마나 잘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인데요. 뭐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뭐 소수의 계좌가 절반 이상의 비트코인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갑 개수 기준이 아니라 엔터티 기준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보면 뭐 중국의 모 투자가가 비트코인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갑 쪼개기를 통해서 여러 지갑에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페이크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엔터티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중국의 뭐 한 투자자가 지갑 쪼개기로 비트코인을 100개씩 1000개로 나눠 놨더라도 그 전체를 하나의 엔터티로 다시 합산해서 카운팅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자료를 통해서 어댑션이 되게 중요한데 어댑션은 원래보다는 엔터티 기준에서 보는 게 정확하다. 신규 기준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이런 것들을 추산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어댑션에서 두 번째 지표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업체들, 결제 업체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결제 대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상거래상 결제하는 금액이 뭐 늘고 있다 하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었어요. 기사 내용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지금 비트페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글로벌 결제 업체고요. 네, 비트페이에서 여기 있네요. 비트페이는 대표적인 글로벌 결제 업체고요. 뭐 기업 간에 암호화폐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결제를 지원하는 결제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비트페이에서 작년 2019년에 1 빌리언 US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2조 원 정도 되죠. 2019년에 1.2조 원 정도의 비트코인 결제가 있었다. 그다음 코인베이스에서도 135 밀리언 US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암호화폐 결제가 있었다. 2019년에 그런 내용이고요. 재작년인 2018년 대비했을 때는 600% 증가한 수치다. 네, 이런 자료가 좀 어제 코인데스크에서 기사로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체인 애널리시스 자료에 따르면은 2019년에 암호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4 빌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5조 원 정도가 비트코인으로만 결제된 금액이 그 정도로 증가했다. 네, 그 정도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작년에 미국 기준의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한 3.7 트릴리언, 3.7조 달러, 한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4조 달러 중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4 빌리언이니까 1000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2020년이나 그 이후를 봤을 때 아마도 온라인 전자상거래 마켓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일부를 암호화폐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10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분명히 결제 수단이나 결제처가 다양해질 거다, 더 확대될 거다 하는 기사고요. 어댑션 측면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자료라서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이 기사는 사실 비트코인의 아주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아직은 이 다크넷 시장,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자금 세탁하고 뭐 불법적인 용도로 시장에 쓰이는 블랙마켓에서 이용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우려를 담아내는 기사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어쨌든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은 해결돼야 될 문제고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요 기사에서도 어쨌든 뭐 기사의 논조는 사실 아주 우려와 뭐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염두는 해야겠고요. 하지만 최소한 전자상거래에서 비트코인으로 전송되는 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거든요. 어댑션 측면에서는 아직 모든 결제처가 암호화폐를 채택해서 결제하는 결제 대금의 합산, 그 정량하는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런 기사를 통해서 분명히 어댑션은 충분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반감기 이외에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어댑션, 두 번째 투자 수요라고 했잖아요. 투자 수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USDT죠. USDT는 사실 테더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US 1달러에 패그돼서 1달러에 1대1 매칭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업계에는 사실 이게 정설이에요. USDT가 발행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테더의 발행 구조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테이블 코인의 세 가지 패턴 중에 테더가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테더가 필요한 사람이면 제가 제 은행 계좌에서 테더사에 1달러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테더사에서 1달러 가지고 있고 대신에 USDT 하나를 저한테 발급해 주죠. 저는 받은 걸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다 쓰고 다시 USDT를 테더사에 전송하게 되면 다시 테더사가 제가 줘서 보관하고 있던 1달러를 다시 제 은행 계좌로 되돌려주는 형태예요. 근데 USDT 테더가 왜 필요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KRW 원화로 바로 테더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암호화폐를 사는 수단으로 많이 쓰고요. 그다음 기업 간의 결제를 하게 될 때 아무리 비트코인이 안정성이 뭐 최근에 높아져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뭐 100억 결제, 10억 결제 하는데 1%만 변동을 해도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결제 대금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결제 수단으로 갈 때 스테이블 코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테더를 쓰는 거고요. 이런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POF, Proof of Funding이라고 하는데 제가 맡긴 돈을 얼마나 안전하고 잘 갖고 있냐가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1달러에 잘 페그돼 있냐 이슈입니다. 결국은 이런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1달러의 페그가 정해진 가치에 페그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스테이블 코인 비교했을 때 US 테더가 어쨌든 평균값, 민값을 봤을 때 중간값이 1달러에 가장 잘 붙어 있고요. 평균과의 이 별량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스탠다드 베이션, 표준 편차 값도 안정된 값이라 어쨌든 1달러에 가장 잘 페그돼 있어서 그 포션이 사실 제일 넓습니다. 다음 기사 잠깐 보면요. 지금 2020년도에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도미넌스, 그 안에서의 포션을 전망한 자료인데요. 지금 예상으로는 2019년 말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앞으로 한 테더가 82%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USDC나 팍스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은 합쳐서 한 18% 정도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아까 제가 1달러를 얼마나 잘 패깅이 잘 돼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탈했던 이유를 이제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USDT 3번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해진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메커니즘상 수요 공급의 단기적인 쇼티지로 인해서 벗어난 경우도 있으니까 현재 퍼포먼스로는 USDT가 제일 안정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두고서는 각 결제사들이 각자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을 론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USDT의 포션은 좀 천천히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업계 전체에도 되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테더가 발행되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정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테더가 다시 축소될 때 비트코인 가격 내리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테더 발행이 증가할 때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중간에 좀 발견이 돼요. 그렇게 상관관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거를 조금 심도 깊게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SSR이라고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공급되는 그 공급률의 개념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 수식을 분석해 보면 이제 이해가 쉬운데요.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공급량,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스테이블 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 네 가지 변수와의 어떤 그 변수의 함수거든요. 밑에 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 곱하기 가격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냐, 우리가 생각하는 테더의 발행량이랑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비트코인으로 나눈 값은 비트코인의 바이잉 파워예요. 지금 100억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는데 비트코인이 하나당 1억이잖아요. 100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10억이면 10개밖에 못 사요. 바이잉 파워를 나타내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이 10억이 됐어요. 100억 갖고 10개밖에 못 사죠. 이 분모인 바잉 파워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분모가 떨어지니까 이 SSR, 레이쇼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가격과 같은 방향이죠. 바잉 파워 반대 방향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또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네, 지금 이게 SSR과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상관관계거든요. 오름과 내림이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되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과 합성한 바이잉 파워의 관계에 의해서 반영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US 테더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공급되는 율과 비트코인 가격을 합산한 SSR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